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풍경과 멋지게 어우러지는 우리네 옛 건축물. 이 조화로운 아름다움은 목조 건축물의 꽃 단청에서 피어납니다. 소박한 목조 건물에 색과 문양을 그려 넣어 아름다움과 위엄을 더하는 단청 작업.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입니다. 건물에 색을 입혀서 아름답게 한다.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든가 칠을 입힘으로 인해서 건물 수명 연장을 한다든가. 단청에서는 색이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고 합니다. 세월의 풍파에 바래져가는 색을 빛으로 되살리는 단청장 김동진. 오늘도 그는 옛 건축물에 빛을 넣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옥 텐마루에 앉아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김동진 선생. 신축된 한 정자의 단청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창덕궁 비원에 있는 정자를 그대로 모사해서 지었으니 단청 문양도 똑같이 해달라는 주문인데요. 두꺼운 초지 위에 정성을 기울여 문양을 그려넣습니다. 큰딸 주연 씨는 천조 작업에 몰두 중인데요. 완성된 문양의 윤곽을 따라 바늘로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이 구멍에 따라 밑그림이 결정되기 때문에 꼼꼼하고 촘촘하게 뚫어야 합니다. 다소 심심한 목조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단청의 기능. 또한 단청은 목재에 얇은 층을 입혀 비바람과 병충해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청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건축물에 불어넣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인동초 문양은 이게 당초 문양이라고 하는데 이 당초 문양은 겨울에도 죽지 않는 그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해서 이 건물에 기거하는 사람, 아니면 이 건물의 이 활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항상 그 생명력을 유지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그 보편적으로 인동당초가 이런 장식 그 받침에 적용되는 부분에는 이러한 당초 문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청의 문양과 색깔 하나하나마다 상징과 의미를 부여했던 옛 선조들. 단청으로 건물을 장식하고 음양의 조화까지 생각한 것이죠. 건물은 사실은 원래는 여기가 여기 모든 땅에 보면은 그 음양 오행에 따라서 땅의 기운들이 다 이렇게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뭐 성격이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뭐 여러 다양하게 있듯이 그런 사람에게 옷 색깔을 입힐 때 다양하게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좀 너무나 외향적일 때는 좀 무채색이나 이런 옷을 입음으로가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너무나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은 좀 밝은 옷을 입혀서 조금 기분이 띄울 수 있는 이러한 형상들,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이 건물도 그 땅의 기운에 따라서 그렇게. 큰딸 주연이가 초지본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집에선 아빠와 딸이지만 작업 현장에선 엄연히 스승과 제자 사이. 오늘도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작업할 부재에 초안지를 대고 조심조심 타분 작업을 하는 스승님. 수제자 딸의 눈에 아빠의 작업은 늘 놀랍습니다. 아직은 아빠를 거들면서 허드렛 일을 주로 하는 햇병아리. 현장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딸에겐 배움이 됩니다. 안 나왔어?
다 나왔지? 여기에 좀 부족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 겉에서 가운데가 어디지? 조금 위에다, 그지? 더 위. 그렇지, 여기를 맞춰. 여기 안 나왔지? 됐어. 오케이. 반대로 뚫려 나온 부분은 좀 흐릴 수가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뒤에서 나온 부분은 조금 더 힘을 가해서 좀 두드려주고, 뚫은 부분은 이렇게 확인해보고, 어느 정도 나온 대로 그렇게 두드리면 되고, 그래. 휘의 종류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휘일 경우에는 장단, 삼성, 삼청, 황, 녹, 육색, 석간주 이렇게 역할. 우연한 기회에 단청의 매력에 빠져 무작정 현장을 찾아다녔던 시절. 사사해주는 스승 하나 없이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고 산사에서 몇 달씩 기과하며 주경야도. 그것이 벌써 30년 전입니다.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던 청년 미술학도는 한 명의 단청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다초라고 하는데요. 단청할 면을 가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색으로 밑색을 칠한 것을 가칠이라고 하는데, 가칠을 한 이후에 그 위에다가 우리 이제 단청 문양을 올려야 될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림 문양을 출초를 한 다음에 천초 구멍을 다 뚫은 다음에 이 부분을 단청을 해야 될 가칠한 부분 위에 그 부분의 목적에 맞는 그 부재에 맞는데 이 초를 낸 이 초문양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개가루를 구워서 만든 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분이라고 해도 그 가루로 그 다분 주머니로 두드리면은 여기 구멍을 뚫은 부분에 그 호분이 통과를 해서 그 문양이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양에 따라서 우리 학원들이 각각 색상에 맞는 색상을 이제 입체라고 그럽니다. 그 색을 칠해 엮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단청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단청 작업의 하이라이트. 문양에 색을 입히는 입체 작업을 할 차례. 준비한 안료를 조심스레 들고 옵니다. 보자. 리프 가져왔어? 없어. 네, 여기 육색하고 이제 빛을요. 빛. 여기 빛만. 모르는 사람의 눈엔 그저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입체 작업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단청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숙련된 단청장은 입체 작업을 하기 전 먼저 땅과 건물의 기운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기운을 상징하는 5가지 오방색을 적절히 선택해 과한 기운은 누르고 부족한 기운은 채워넣죠. 이렇게 땅과 건물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는 것이 입체 작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단청에서는 색이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우리 단청이 이어 내려오면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색상을 색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문화를 표명할 때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에서 우리 동양 문화나 우리 문화들이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문화라고 인식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하나 빛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색상 그 빛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또 좀 밝은 것과 다음 진한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서로가 다른 색상들이 있어서도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청의 특징이라고 하죠. 지상의 건축물에 빛을 입혀 하늘나라의 세계를 재현하고자 했던 옛 선조들의 마음. 그 마음은 단청의 문양 하나하나에도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요 부분이 낙은동이라고 그 낙은동 위에 곶팽이가 앉아 있으면 녹화라고 하기도 하고 곶팽이인데 이 곶팽이 위에 연꽃, 위에 성묘, 또 주변 둘레 곶팽이, 항아리, 뒤로는 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는 장단, 삼청, 황, 녹, 육, 석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2개, 3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건물 부재의 길이에 따라서 여기에 크기는 이제 휘의 숫자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청의 문양은 건축물의 격과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문양 없이 단색으로 칠한 가칠 단청을 기본으로 검소한 맛이 있는 급기 단청은 주로 서원과 향교에서 사용하고 부재의 끝부분에만 문양이 들어가는 모로 단청은 궁궐에서 찾아볼 수 있죠. 기하학적 문양을 가득 채워 가장 화려한 금단청은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봉정사를 찾았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새 단장이 한창인데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찰 초입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안내판 복원 작업입니다. 일의 규모는 작지만 방문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눈여겨보는 것이기에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는 양록, 내록. 그러면 어차피 양록 내록 2개 있어야 되네? 네. 하얀 변 또 있나? 하얗 여기 세로에만 붙였다는 거. 내가 한번 봐야겠다. 단청을 복원하는 작업은 새 단청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기존의 단청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선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기본이겠죠. 화공들이 가치를 하는 동안 바탕에 칠할 뇌록을 배합하는데요. 빛바랜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뇌록에 흰색 안료를 조금 섞습니다. 요거지? 예, 그 정도에 딱. 척 보고 색을 섞었는데 딱 그 색이 나온 모양이네요. 앞에 양록해도 되겠다, 그지? 다른 여기까지 내록. 더 발라도 돼. 왜냐면 어차피 내록 밑에 양록이 있으니까.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으로 딱 발라놓은. 오케이. 그때 그 시절 원래의 색 대신 세월이 묻은 듯한 현재의 색을 재현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문화재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문화재일 경우라든가 그 건물에 사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건물일 시에는 그대로 색상을 살려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색상이 원형 색상을 찾아서 원형 색상을 했을 경우에 후대가 되어서 그 색상으로 자연적으로 변화되는데 지금 변화된 색상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세월이 흐르면 다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이래서 요즘은 그 문화재 그 자문이나 문화청에서도 그 양자가 지금 그 논란의 거리로 되고 있는데 뭐 조금 일부 보수를 했을 시에는 옆에 색상을 맞춰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색상을 무시하고 원색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문화재 복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보니 늘 이런저런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원칙적으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지만 그 원형에 대한 기준도 전문가마다 제각각. 원형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부터 더 나은 현대적 기술이 있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까지. 과거의 유산을 제대로 미래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신라 문무왕 12년에 창건되어 장장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봉정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극락전이 있어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실 김동진 선생은 이곳 봉정사와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재이자 보물인 봉정사의 단청 복원을 직접 진행했기 때문이죠. 보물 제449호 고금당의 단청도 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건물이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될 시급함이 있어서 다 해체 보수 과정에서 오래된 부분, 부재, 목재 부분들은 다 새로 교환해야 될 부분들은 교환을 하고 다시 재사용해야 될 부분들은 재사용했었는데 그중에서 새로 교환하고 나니까 새로운 신부재가 하얗게 나무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기존에 있는 단청과 유사하게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댐 단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전면적으로 단청하는 거는 이제 전면 단청인데 부분적으로 하는 댐 단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 단청을 한 겁니다. 보수를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세월이 지날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봉정사 화엄강당인데 예전에 새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부연 개판이나 석가래, 부연 여러 부분들이 새로 교체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옛 문양과 색상에 맞추어서 그 댐 단청을 한 여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최대한 비슷하게 색상을 맞추고 여러 분위기나 이런 것 비슷하게 맞추고 했지만은 또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또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된 부분들이 예전에 새로 보수한 부분이고 많이 얼룩이 져 있는 부분들은 그전 원래 있는 부재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오랜 세월 속에서 그 빛이 퇴색된 봉정사의 단청. 건물의 외벽을 장식하는 단청의 수명은 보통 50년 정도로 보는데요. 처음에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선 끊임없는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단청의 종류에는 가칠 단청, 그다음에 극기 단청, 그다음에 모로 단청, 금 단청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단청에 조금씩 가미시켜서 뭐 가정금 단청, 금모로 단청, 또 그다음에 얼금 단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하기도 하는데 크게 나누어서는 그냥 가칠, 극기, 모로 단청, 금 단청 이렇게 크게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봉정사의 단청은 다양한 문양과 그림을 자랑하는데요. 이제 모로 단청이라고 하면은 이 부재와 부재 양머리에 머리초만 있고 가운데 개풍에는 문양이 없는 것을 모로 단청이라 그러고 저기 극락전에 보시면은 양 부재의 그 머리 부분에 머리초가 있고 사이 개풍 부분에도 아름다운 그 중복된 그런 문양들이 있는데 저 문양들이 비단같이 아름답다 그래서 비단 문양이라고 해서 비단 금자를 써서 금단청이라고 그렇게 그 용어로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비단 문양 안에도 또 별화를 각종 그려 열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는 뭐 신선을 그렸기도 하고 비천이나 용이나 여러 가지 신령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을 그려넣어서 이 건물들을 더욱더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럴 때는 그걸 또 그걸 많이 그려놓으면은 가정금단청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려 중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어 고건축의 박물관이라 불리는 봉정사. 수백 년 세월을 품고 있는 이곳 건축물들의 단청은 마치 어제 올린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세월의 흔적은 지워내고 아름다움만 되살리는 전문가의 손길 덕분이죠. 댐 단청하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부재와 이질감이 나지 않아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색상도 기존에 그 변색된 색상을 최대한 맞춰야 되니까 그 색상을 맞추는 그 능력,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남다르게 뛰어나야 그런 부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색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된 봉정사하고 도산서원에 이제 안내판 정비에 예.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꾸준하게 또 수련을 해주니까 지난 2002년 시작한 호흡 수련.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단청 작업을 하면서 불교 문화와 정신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유지만 그가 이렇게 수련을 시작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주관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일하시는 하원들 그다음에 또 일을 저에게 맡긴 그 스님 아니면 회사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또 저희가 운영해야 할 그 금액에 비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 학원들도 좀 힘이 붙이면은 좀 쉬어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제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 잘 안 펴졌을 때 일어나는 그 마음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일어나면서 그 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면은 뭐 신경성 두통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약이 없더라고요. 한 번 착수하면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 2년도 더 걸리는 단청 작업.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신축된 정자의 단청 작업이 이제 7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무념무상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때면 아무런 근심이 생기질 않는데요. 게다가 요즘은 더 큰 행복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에게 한 수 가르치는 재미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매화점 찍기입니다. 오케이, 그렇지. 자신감 있게, 오케이. 그리고 이따가 묽으면은 한 번 더 찍으면 되고, 요 사이 그거 없잖아. 요거 옆에 묻은 걸로 한 번씩 더 이렇게 찍어줘도 되고, 그래. 저는 이제 전통미술 공예학과인데 그 안에서 이제 4가지 전공 중에 전통 회화 전공 나왔어요. 뭐 배웠어요? 이제 거기서는 이런 단청도 배우고요. 이제 아니면 이제 미나라고 보통 하는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궁중 채색화, 미나보다는 조금 더 이제 궁중 옛날 왕실에서 이제 뒤에 장식으로 썼던 그런 병풍 같은 그런 장식적인 그림들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이제 불화를 저희가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화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점? 일단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약간 남들에 비해서 끌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의자 같은 거 올라가야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안 보이는 그런 사각지대가 더 많고 키가 작아서 슬그머니 높은 위치의 문양을 대신 출초해주는 아빠. 아빠가 다 낸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자상한 아빠지만 딸이 한 작업을 평가할 땐
다시 객관적인 스승님으로 돌아갑니다. 약간 고르지 않는 게 있어요. 오면서 이렇게 약간 굵어진다든가 이런 게 조금 눈에 띄는데, 근데 이제 필력에 의해서 그게 또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이 검정색 공토들이 거의 일정하게 굵기가 여기가 넓이가 너무 넓으면 안 돼. 이게 검정색 바탕인데 아빠의 뒤를 잇겠다는 딸의 마음이 그저 고맙고 기특합니다. 이거 분배했구나. 큰 초 낼 때는 좀 굵은 바늘이 좋아. 내 거는 바늘이 가는데. 아마도 늘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겠죠. 스승에서 제자로, 다시 또 그의 제자로.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온 우리의 단청. 긴 세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보광사를 찾았습니다. 이곳 보광사는 목조가는 보살 좌상에서 1000년 전 다란이경과 복장 유물들이 발견되어 세상의 이목을 모은 곳입니다.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는 김동진 선생. 단청 작업을 하면서 전국 각지의 사찰들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어왔지만 이곳과의 인연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10여 년 전 이곳 부처님 뒤 탱화를 그가 직접 그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광사는 목조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 원통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탱화는 광경 16관 변상도라고 하는데 극락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극락왕생을 하였음에도 중생으로 돌아와서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그런 탱화입니다. 제작하는 시간은 한 6, 7개월 걸렸는 것 같고, 탱화는 기본 도안을 짤 때 전체적으로 이제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도를 다 정한 다음에 다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가는데 보통 밑 바탕색 먼저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또 붉은색 계통 먼저 들어가든가 그렇게. 중생들이 알기 쉽게 부처님의 말씀과 행보를 그림으로 담아내는 탱화 작업. 초안지에 그린 그림을 다시 비단 위에 본떠 그리고 비단 뒤에 한지로 두세 번 배접을 한 후 채색하는 지난한 작업 끝에 이 웅장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탱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역시 단청에서 시작됐는데요. 단청을 공부하다 보니 탱화도 눈에 보이고, 탱화를 공부하다 보니 경전까지 읽게 되면서 결국 그 내용을 직접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단청에서 시작된 그의 세계가 더 다채로운 세계로 확장된 것이죠. 오랜만에 작업을 쉬는 날, 딸과의 데이트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흑석사를 찾았는데요. 사실 말은 데이트인데 견학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단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극치를 보여주는 흑석사 대웅전에 가진 금단청인데요. 8년 전 그가 작업한 작품입니다. 흑석사는 임진왜란 때 폐찰되어 복원할 단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 대웅전 단청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김동진 선생이 직접 구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엔 그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대웅전 배면에 그린 대형 벽화.
일반적으로 대웅전의 대면엔 이렇게 큰 벽화를 그리지 않는데요. 대웅전 뒤편 마의 삼존부를 참배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참배객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보현보살님, 왼편에는 문수보살님 이렇게 돼서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보현보살님이라고 하면은 행을 의미하고 있고요.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로운 생각과 그 지혜를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요 현세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이제 현세불이니까 현대에 그렇게 생활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뒤에 벽화를 크게 한번 그려서 모셨습니다. 내가 발을 디딘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곧 수행이라면 한평생 쉬지 않고 공부하며 한 길을 걸어온 그의 삶 또한 수행의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해탈을 꿈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붓을 잡았을 옛 화공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난한 세월의 풍파 속에서 속절없이 사라져가는 모든 것에 애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내 손끝에서 그 원래의 모습이 되살아날 때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작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딸 하나에 아들 삼형제를 둔 다복한 가정. 첫째 주연이가 아빠와 같이 일을 하면서 밥상 위 대화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거 다 고치시고 같이 석간주 이렇게 같이 다 끝내고. 오늘은 왜요? 아침 일찍 말이야. 우리가 현욱 태우고 가자면 저것도 9시 돼야 도착하는데. 전시한다고요? 어디서? 엄마 진짜 처음 들은 얘기인데. 난 꼼짝는 이야기인데. 김동진 선생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생소했죠. 생소하고 미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이제 조금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기간이 좀 지나고 조금 만나면서부터 약간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 옆에서 좀 도와줬죠. 제가 미술 진짜 이게 잘 못해서 그 어릴 때부터 아 진짜 미술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고 제가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술 하는 거 보니까 손재주가 좀 아버님도 그렇고 좀 남달라요. 집안이. 근데 스스로가 일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걸 자각해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 다 좋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의 가치라든가 의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인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들도 커서 제가 얘기는 계속 할 수 하고 하겠지만은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 이해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일은 손으로 밖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몰라 앞으로 기계 AI 그게 대신 할 수 있을지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정성을 담을 수 있는 게 담아서 한다면은 뭐든지 해도 괜찮은데 이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서일까요? 불어 그림을 시킨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는 모두 알게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퍽 잘 그립니다.
내심 반가운 마음은 있었지만 혹시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던 아빠. 그러던 어느 날 내내 공부만 하던 첫째 주연이가 느닷없이 미술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전통 미술공예학과에 진학을 했고 둘째 현우도 누나의 뒤를 이어 같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단청과 민화, 궁중채색화, 그리고 불화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그림들은 이들 남매가 어릴 때부터 숨쉬듯 보고 듣고 자란 것들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해온 작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또 어려운 일인지는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존경이 아닐까요? 가끔 단청도 그렇고 태거도 그렇고 시간만 되면은 예전에 모셨던 작품들을 다시 그려주고 싶다라고 할 그런 마음이 들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작품들이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그리진 않았을 테고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나마 위안이라 그럴까. 그렇지만은 다시 보면은 언젠가 다시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전통 미술의 세계. 딸 주연이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또 그림을 붙들고 앉았습니다. 이럴 때 보면 30년 전 막 이 길에 들어섰던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묵묵히 걸어왔지만 딸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청량산의 12개 봉우리를 품어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봉화 청량사. 신라 문무왕 3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신라 불교의 요람입니다. 오랜만에 부처님을 다시 뵙자 반가운 마음이 솟아나는 김동진 선생. 몇 년 전 이곳 부처님 중 한 분과 무려 2달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2016년 유형문화재 제491호로 지정된 건칠 보살좌상이 그 주인공인데요. 여기 좌측에 계신 그 문수보살님의 개금을 이번에 작업을 했는데 요 그 상태는 많이 훼손된 상태였고 오랫동안 개금이 7, 8회 이상 그 덧칠된 상태여서 그 많은 표면이 거칠고 또 이제 오래돼서 부스러져 있고 또 예전에 뒤에 그 이제 훼손된 흔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복원하고 오칠 개금을 다시 시행한 곳입니다. 했는데 여기 부처님은 상호라든가 또 여러 의습, 그 머리카락 등 아주 회화적으로 옷주름 고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깊게 또 잘 되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흙으로 만든 소조에 옷을 입힌 삼배를 여러 겹 겹쳐 발라 말리고 마지막에 속에 있는 소조를 빼내어 완성하는 건칠불상. 속이 텅 비고 가벼운 것이 건칠불상의 특징인데요. 이번 불상은 워낙 훼손이 심한지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기존의 금박과 오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10여 차례 오칠을 하고 말리길 반복했는데요. 마침내 금박 작업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장장 2개월. 그야말로 정성과 기다림이 필수인 작업입니다. 까다롭고 힘든 개금불사. 하지만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보람과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가 없다는군요.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탐구의 흔적들을 작업실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청에서 시작해 탱화, 벽화, 개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끝없이 작업의 영역을 넓혀온 김동진 선생. 갖가지 일정과 작업으로 쉬는 날을 찾아보기가 힘든 빡빡한 일상 속에서도 요즘 그는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30년 동안 교류해온 한국 전통문화미술인 사람들과의 그룹전입니다. 이번에 출품할 작품은 손수 깎은 목조각. 이쯤 되면 불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번에 조각을 할까 지금 그래서 조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조각인데 방가사유상과 이 목호를 축소해서 이 작품에 한번 의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유라는 제목으로서 지금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단청을 하기 전에 그 부재 크기에 맞춰서 문양을 먼저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양모사라고 그러는데 그 지금은 문양 견본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견본을 먼저 일종의 그 설계와 같이 동일하죠. 그렇게 먼저 그려서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의뢰를 발주한 곳이나 의뢰한 곳에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좋겠다 하면은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그려보는 문양모사도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죠. 문양 견본도라고 하죠. 지금은. 옛 문헌에 전해 내려오는 문양에 자신만의 모양과 색을 덧붙입니다. 원래 보편적인 초인데 그 안에다가 용을 이렇게 꼬아본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어색하면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꼬아서 하는 건데 요거는 아마 작가의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어디에 뭐 도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문양, 이러한 머리초 문양 안에다가 그래 꽈연 거죠. 전통 문양 속에서도 기어이 빈 공간을 찾아내어 자신만의 모양과 색을 채워넣습니다. 오늘도 작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짧은 거 하나 갖다 줘. 아니 이게 연결 그냥 하면 돼. 도산서원 안내판을 보수하는 작업인데요. 일단 작업 전 가림막부터 설치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일이라면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하나부터 10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무리 피곤한 날도 이렇게 작업복을 입는 순간 다시 기운이 솟아납니다. 이제 몇 번 해봤다고 악교치를 하는 딸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합니다. 먼지를 털고 얼룩을 지우고 바탕을 칠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여도 사실 문화재를 보수, 복원하는 과정에선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이걸 칠을 하고 조금 기다려가지고 얘들이 충분히 먹은 다음에 벗기면은 이게 무거워서 그냥 툭툭툭 떨어져. 안 날리고. 이거 봐. 이거 보면은 안에는 다 떨어졌는걸요? 석간주 칠이 돼 있지. 저 밑에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예전 단청은 석간주로 돼 있었는 거야. 근데 그 보수하면서 이렇게 내록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문양을 보수를 하다 보면은 옛날 문양들이 안에서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문양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이 문양이 언제적 문양인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옛것을 복원하는 일은 결코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경이로운 일이죠. 낡고 깨지고 먼지투성이인 옛것에서 나의 손끝을 이용해 세월의 덮개를 벗겨냅니다.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나는 옛 건축물의 정치는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붓을 잡습니다.